네, 안녕하세요. 발제까지 왔어? 발제까지. 안녕하세요. 휴프렌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종우 교수님이 또 재미난 이야기를 갖고 오셨죠. 그러나 그 전에 또 새로운 얼굴이 또 우리 뉴페이스, 우리 휴프렌즈에서 최초로 게스트가 오셨는데 본래는 인도 고전학 및 철학을 전공하신 상지대학교 교양대학의 심재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인도학을 하고 불교학도 하고 인도학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제 별명인 헛소리의 대가 라는 별명으로 보건대 건질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것도 있잖아요. 직업은 교수지만 그 부업으로 이제 한겨레에서 주로 인도 여행을 많이 가니까 물론 네. 이제 학술답사도 가고 여행팀도 꾸려서 인도나 네팔,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여행을 이제 자주 가는데 주로 이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또는 문화에 대한 오해를 조금 이제 벗기자는 차원에서 놀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러 삼아서 빙자해가지고 이제 가이드를 하시고. 자, 이제 오늘 이제 일단은 우리 이종우 교수님께서 이 제목이 정상이라는 신화의 파괴 이런 내용인 거죠? 예. 좀 학구적이야 표현이.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그러니까 노말이 정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종교학에서는 정상성의 신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정상으로 간주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절대적인 힘을 부여하는 그러한 내용이 정상성의 신화라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에 김호연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인도를 갔다 온 사람이 갑자기 증산도에 빠졌어. 이상한 종교에 들어갔더라고. 라고 어떤 스태프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호연 선생님이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했어요. 증산도가 이상한 종교예요? 라고. 우리의 관념 속에 어떤 종교는 정상적인 종교, 정상 종교, 어떤 종교는 비정상 종교라는 모종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신화라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보통 신화라고 하면은 옛날 얘기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창조가 되고 뭐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신화라는 것은 단순한 작게 보면 그런 개념들만 있지만 넓게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다 라는 내용, 그리고 그 신화라는 것은 역사가 흐르고 흐를수록 계속해서 파괴되고 재건되고 파괴되고 재건되는 반복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번 시간에 제가 또 나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신화 하면은 보통 이제 미토스, 네. 그다음에 로고스. 예. 근데 미토스라고 하는 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데 전해져 오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사실은 자기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우스이고 아킬레우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된 건데, 그에 비하면은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에서 합리적인, 누구나 이성을 가진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제 로고스라면은, 조금 이제 그와는 다 맥은 다르지만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것은 겪어본 이야기, 이런 의미를 갖는 게 본래 어원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예. 보통 신화라고 하면은 역사와 신화가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화라는 것을 접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가장 많이 접하느냐? 성공신화. 그렇죠. 성공신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미토스와 로고스의 그 반대말 개념 속에서 생각되는 그 신화를 접하는 건 뭘로 접하느냐? 구전이나 그렇죠. 네. 책을 통해서 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라는 말의 엄밀한 정의는 책에 적혀 있는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신화의 이야기도 책에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괜히 들어갔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아까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신화 속에 담는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당장 당군 신화도 우리의 첫 조상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기독교 경전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예수 이전의 여러 계보들을 쫙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뭔가 계보를 찾아가려는 것이 인간 혹은 여러 종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갈망하고 있고, 그것을 굉장히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꼭 따라붙는 게 정통성의 확보죠. 우리는 이런 계보를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 올라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 혹은 이런 계보를 밟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대한 거다 라는 식의 얘기가 많죠. 그래서 뭐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정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성계의 앞에 계보를 싹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용비어천가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뭐 익조부터 시작해서 누구 쭉 진행되는 그 이야기들을 적음으로써 이성계가 조선의 왕이 된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신화와 역사가 과연 대척점에 있느냐, 어쩌면은 역사라는 것이 신화 안에, 신화라는 것이 또 역사 안에 당연히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대척점에 있다기보다는 한 몸통 아닌가, 저는? 거의 한 몸통이라고 저는 오히려 더 생각해요. 유사성이 더 짙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복원할 때 오히려 신화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제가 여기에 또 부연해서 할 것이, 역사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역사와 사실을 등치시키는 거야말로 역사 스스로가 스스로 신의 위치에 올라가려는 신화화 작업의 결과가 아니냐. 그리고 그거를 가장 앞장서서 한 것이 실증주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작업이 아니냐. 저는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역사에서 실증이라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맥락 속에서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 그 안에서 신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일단 신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고대인의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라고 보통 사전에 써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신화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고, 이승이 있으면 저승이 있고, 어떤 종교에서는 뭐 여기 전문가가 계시지만 계속해서 넌 죽었다 살아날 거야, 죽었다 살아날 거야, 죽었다 살아날 거야. 근데 그걸 깨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야지 너는 해탈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퉁쳐서 신화라고 하죠. 예, 보통은. 네. 거칠게 얘기하면. 오늘은 퉁쳐서. 예. 너무 어렵게 갈 건 없다. 예.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나 어떤 조그만 읍내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조그만 동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의 역사, 뭐 200년이나 300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재구성한다고 했을 때, 뭐 기록된 문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 그 역사를 재구성했을 때 소스는 사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주변 주민들의 어떤 기록일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그러니까 기억이, 대부분의 그런 작은 역사들은 신화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의 왜곡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특정한 어떤 그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갔던 어떤 영웅이라든가, 어떤 할아버지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어떤 사람이 이제 증언하게 될 텐데, 당연히 그 할아버지에 대한 감정, 느낌, 그런 것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갈 거란 그렇죠. 말이죠. 사실은. 결국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화화인데, 네. 그 위대한 어떤 영웅이라든가 위대한 어떤 인물에 대한, 그 마을의 인물에 대한 신화화 과정이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가서,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기억의 재구성이라고 하죠. 근데 그 기억의 재구성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내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상당히 없다. 많이. 예. 더 거칠게 얘기하면은 나 유리한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리고 더 감정이 더 많이 묻어나게 돼요. 작은 역사일수록. 그렇죠. 뭐 단편적인 예로
예전에 첫사랑을 오랜만에 만났다. 그러면은 다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너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깨지지 않았느냐.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과정들이 인간 세계에서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자기의 그 초기의 연애사가 지금 신화가 되고 역사가 됐네. 누구나 자기 얘기는 아름답죠. 그렇지. 예. 그런데 여기서 이런 좀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전제 아래, 자, 정리하면은 첫째, 세계관이 담겨있다, 신화 속에는. 두 번째, 신화는 역사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지만 역사가 곧 신화고 신화가 곧 역사일 수 있다 라는 말을 정리할 때, 우리가 근대 이후에 신화라는 말, 특히나 우리나라 안에서 신화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고도성장의 신화, 그쵸?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모래밭에서 조선소를 지은 신화, 또 이제 저 한반도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고 나뭇잎으로 강을 건너는, 예, 대단한.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때 맥락은 이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그렇죠. 보통 능력으로는 이제 쉽게 이룰 수 없는 그런 것, 그렇죠. 신적인 굉장한 능력을 예. 보여주는 어떤 대단한 것, 그럴 때 신화라고 하는 말을 그렇죠.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쵸. 근데 가장 단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우리가 산행을 가면은 산 입구 쪽이나 어디 가면은 이렇게 돌무더기가 있는데, 네. 어떤 분이 매일매일 그 산을 오르면서 돌을 하나씩 올려놨을 뿐이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정성을 들여서 형체를 같은 방식으로 쌓아. 예. 그게 10년, 20년 지나면은 멋진 작품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네. 그 돌을 처음 쌓게 된 계기가 누가 거기다가 변을 봤어. 맞아. 그리고 그거 가리려고 가리려고. 덮은 건데 그게 누가 소원을 빌기 위해서 맞아. 그런 거구나 라고 해서 돌을 어. 쌓았는데, 그게 나중에 모양이 되고 이 산에, 이 마을의 랜드마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산에 올라갔다가 다리를 삐었는데 네. 그 앞에서 나갔어. 네. 이 앞에서 기도를 했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똥무더기에다가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죠. 있는 건데, 누군가가 싼 네. 똥이 예. 신성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이런 예.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 있는 게 2002 월드컵 신화, 히딩크 신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아까 심재강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났네? 라는 것에 신화라는 말을 붙이고 있죠. 그리고 맞아요. 플러스 알파로 거기에 그 일을 주도한 사람에게 신에 가까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대인의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 신화라는 말을 한자 그대로 풀면 신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그대로 풀면은 그러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누군가가 절대적인 영향력과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으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한 번씩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자주 무너지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때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신화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잖아요. 네. 야, 그건 하나의 신화에 불과해. 네. 신화를 우리가 벗겨내보자. 예. 그럴 때 신화는 약간 좀 만들어진 이데올로기? 예. 그런 의미로서의 그 신화라고 하는 개념을 예. 좀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상어로 바꾸면은 뻥이요라고 하죠. 그쵸. 뻥이요! 그리고 뻥이요.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가 만들어진 신화. 의도적으로 어떤 예. 정치적인 목적이나 그런 걸 위해서 예. 기획된, 만들어진 이야기에 한 마디 더 붙겠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 근데 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뭘로 변하냐면은 고정관념으로 바뀌는 거죠. 고정관념으로 바뀐다. 예. 그렇다면은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신화가 역사고 역사가 신화라면은 역사가 진행되는 방향과 신화가 진행되는 방향이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역사는 기본적으로 발전의 방향으로 가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여기서 발전이라는 말은 또 뭐라고 규정 지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발전이라고 할 때는 양적인 것이 뭔가 증가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뭐 GDP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군사의 수라든지 무력이 증강된다든지 영토가 넓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발전이란 말을 솜솜히 뜯어보면 그런 양적인 성장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질적인 변화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적인 변화의 필수가 되는 것은 변증법적인 발전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보통 역사는 우상향, 그래서 그래프로 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솜솜히 뜯어보면 굉장히 많은 분포점이 있죠. 지그재그로 간다. 지그재그로 가죠. 가끔은 떨어지는 걸로 느껴지고 가끔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상향으로 간다는 거죠. 플러스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고정관념이 되고 신화화되는 것이 한 번씩 붕괴가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얘기했던 고도성장의 신화, 한강의 기적, 이런 이야기들이죠. 어느 순간에 그 안에 있었던 인권의 문제, 노동자들의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었잖아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게 누구 덕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 거기다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가만 돌아보면은 내가 매일매일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쌓았던 것들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고도성장의 신화라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를 못하게 함으로써 마치 내가 일했던 시간은 무화, 없었던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18시간, 16시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요즘에 8시간 일하니까 요즘에 8시간 일하는 것만큼 과거에도 일했던 것처럼, 그런데도 이렇게 갑자기 발전한 것은 뭔가 비상식적인 기적이 있었어. 이런 네. 방식의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죠. 아까 무화의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경부고속도로 건설된 게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그렇다. 용단을 내려서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경부고속도로를 짓는 과정에서 죽어간 그 수많은 노동자들과 우리의 삼촌,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 노동자들의 힘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은 과연 어떻게 보상받지? 그냥 위령비 하나 세우고 끝나나? 이런 식의 얘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19가 이제 창궐하면서 또 한 가지 신화가 붕괴된 것 같아요. 바로 선진국에 대한 동경. 이전에 김재인 교수님이라든지 김호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얘기 많이 했지만 우리가 국뽕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계속해서 응전을 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 안 될 거야. 우리나라가 그렇지 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일본 놈들이 우리 침략했지만 일본 사람들 질서도 잘 지키고 얼마나 깨끗한데 역시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들은 달라 라고 했던 게 이번 코로나19에서 다 신화 힘이 밝혀졌죠. 맞아요. 네. 요즘에 유튜브를 제가 저녁마다 한 20-30분씩 보는데 그 유튜브를 시청하는 30분 동안은 제가 국뽕 주사를 맞는 시간에 가까워. 그렇죠. 왜요? 네? 너무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했는지 몰랐어. 너무너무 대단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트럼프도 한국 예찬론자가 되고 아베는 완전히 한국과 극과 극의 대비적인 인물로, 망가진 인물로 묘사가 되는 그런 방식의 방송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난 요즘 놀라운 게 내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 위대한 조국에서 철학을 하는 철학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착각? 이런 게 많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니 나가보면 우리나라 훨씬 잘 사는 건 분명한데, 그죠? 그쵸. 인도 같은 데 한번 갔다 와보세요. 가서 좀 빡빡 기다가 오시면 좀. 저는 25박 26일 갔다 왔다가 우리나라 좋은 나라구나라고 제가 다시 한번 잘 살고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의외로 인도도 아주 못 살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어요. 그럼요. 예. 멋있는 나라예요. 사실 인도 부자가 우리나라 부자보다 더 많고 그럼요. 더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냥 젊은이들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너무 좀 진지한 얘기한 것 같아서 조금 가벼운 얘기 해볼까요?
예전에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아, 예. 저희 옛날 기준이면 우량아거든요. 네. 모델이 얼굴 하얗고 뱃살 어. 이렇게 뭐 타이어 광고처럼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헤헤하고 웃으면 그게 바로 우량아거든요. 그쵸. 근데 아니, 어느 그건 인정해. 순간부터 제가 헤헤하고 웃으면 사람들이 우량아라고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야 꺼져 돼지 새끼야. 비만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가세요.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했단 말이야. 예, 근데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뭐가 또 이상적인 몸이 됐냐면요. 몸짱이 이상적인 몸이 됐어요. 우리 아닌가? 예. 우량아라는 신화가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아니면 못 먹었던 시절에 이상적인 몸으로 신성시했던 그 우량아라는 것이 붕괴가 됐죠. 경제가 발전되면서. 그리고 몸짱이라는 것이 또 이상적인 몸으로 신성한 위치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몸짱이라는 것은 다시 젠더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라든지 성상품화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다시 붕괴되고 요새는 뚱뚱한 모델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흰쌀밥, 오락, 술 이런 것들 전부 한 번씩 왜곡됐다는 어떤 음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한 번씩 다 부침을 겪었던 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어쩌면은 그리고 또 한 번 진지한 얘기를 하나 더 하면은 조지 플로이드의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당한 사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미국 동경이라는 신화가 붕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조지 그래서?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살해를 당하면서 최첨단의 자본주의 국가, 최상위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신화 안에 벗겨진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역사라는 과정에서 신화가 한 번씩 붕괴되는 것은 필연적일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 되게 선진국인 것 같은데 라는 말도 언젠가 무너질지 모르는 신화다. 벌써 걱정할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가 이 신화를 얼마나 오랫동안 당연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의 싸움일지도 모르겠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예.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저는 이게 공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한 2년 전쯤에 이제 일본에 그리고 이제 그 10년 전쯤에 이제 일본에 갔을 때 그때 느낌이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처음 갔을 때는 이제 같이 갔던 분들도 카메라를 사와야지 뭘 사와야지 라고 하는 쇼핑 계획을 다 갖고 갔는데 사오죠 당연히 싸니까. 근데 2년 전에 이제 아들 녀석하고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셋이 가족여행을 갔는데 아들은 이제 막 건물 전체에 뭐가 많이 있는 거기를 쇼핑을 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갔는데 무려 1시간 반 이상을 돌았거든요 같이. 근데 아무것도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사냐 그랬더니 많아서 신기한 것도 꽤 있긴 하지만 사고 싶은 게 별로 없다. 심지어 요새 코끼리 박석도 안 사요. 네, 안 사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냐면 거기에 있는 게 우리 거에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쪽 게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뭐 차이가 없다라고 이미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신화가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오래가지 못할 상황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발발 떨면서 불안해만 떨고 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어느 정도껏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군자가 하기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지키지 못하느냐가 얼마나 그 선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아마 그나마 국제사회에서 명함 좀 내밀고 어깨에 힘 좀 주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의 승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호시절을 누리다가 그 호시절 이후에 뭔가 적응하지 못해서 버블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런 일련의 맥락 속에서도 지금 제대로
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고정관념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정적 의미의 신화를 바라보는 자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적당히 즐기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대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좋아진 점이 한 가지가 있긴 있구나. 뭐냐면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과정 속에서 이른바 사람들에게 영웅적인 장면으로 비춰진 그 사진을 캡처한다면 아마도 기억에 남을 장면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이제 두 가지 사진을 이렇게 같이 캡처해서 봤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이 직접 브리핑하는 모습과 나란히 또 그 옆에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그 대구 지역의 한 병원에서 그 어떤 한 의사분이 이제 자원봉사 방식으로 거기에 헌신적으로 이제 하다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는 장면. 이렇게 하면서 쉬고 있는 그 장면이 잠시 쉬는 장면.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왜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리틀 빅 히어로, 작지만 위대한 영웅. 그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시대의 어떤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어떤 지도라든가 리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거대한 어떤 집단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 이런 작지만 결코 위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위대한 그런 것들을 같은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화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우리는 현실이기 때문에 신화로 느끼지 못하지만 저는 그래서 신화냐 아니냐, 역사냐 아니냐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감각을 가지고 그런 사물들을 같은 가치의 눈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시선을 유지하는 능력이 바로 그게 어떤 사회의 건전성이고 바로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정상성이라는 신화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또 국뽕은 아니지만 우리의 어떤 감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작은 자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벌써 지금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 정도를 통찰할 수 있는 신화와 그 역사를, 그 관계를 구분해낼 수 있는 국민들의 시선이 훨씬 민주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훨씬 오래전부터 그게 다가왔던 게 아닌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전부터 준비는 돼 있었는데 뭔가 때문에 미처 끌어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아까 김시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는 뭐 저는 못 봤는데 그 히어로물에서 타노스라고 하나요? 손가락 하나 툭 튕기면 그냥 픽 날아가 버리고 세상을 다 파괴시키는 타노스 장갑이 있어요. 장갑이 있어야 되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신화 속에서 신화 속에서 우리는 그런 강력한 영웅을 항상 꿈꾸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미국이라든지 서유럽이라든지 그런 하나의 강한 나라가 여러 나라들을 이끌어가고 여러 나라를 수족 부리듯 부리고 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데올로기가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냉전 상황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그랬고, 그 이전에는 제국주의 시절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 근데 이제 이후에 닥칠 영웅이라는 것은 뭔가 정감있고 함께하는 영웅이 아닐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정은경 본부장이라든지 그 리틀 빅 히어로, 작은 영웅들, 이 보여주는 모습, 즉 그렇게 커다랗고 위대해 보이진 않지만 공감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나눌 건 나눌 줄 아는 나라. 전 그래서 최근에 이 코로나19 이후에 바이러스 백신을 공공재로 생각해서 함께 나눠야 된다, 전 세계가 공유해야 된다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새로운 시대가 바라는 새로운 영웅의 상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당연히. 자, 요 얘기가 참 결론이 되기에 딱 적합한 멘트였던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들 썰이면서 또 우리 이종호 교수님의 멋진 강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대 속에서 신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